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이나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 등등등과 같은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 대해서 좀 한번적으로 쭉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치대나 한의대에 대한 대부분들도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준비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능체제가 미반영하는 대학은 가장 커다란 장점이 결국은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물론 수능체제를 미반영 학교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의대 입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 이 점이 장점이고, 두 번째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메이저 의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호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수능체제를 미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단 문제는 뭐냐면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뭐로 학생을 뽑는다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하면 결국 학교 프로파일이란 말이에요.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뭐 자사고다, 특목고다, 과학고다, 영재고다 이렇게 고등학교 유형으로 분류하는 의미가 약간 거슬린다면, 프로파일의 의미를 뭐로 볼 수 있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비교과 활동의 역량, 우수성,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열정,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학교만의 특성이나 개인적인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그럼 수능체제를 뺀 나머지 평가 요소,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와 학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타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사실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대학은 사실은 지금 이 시점 정도 되어지면 대학 결정 다 됐고 자소서 준비도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한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은 여전히 대학 입시 전반적인 부분들이 안개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 수능체제의 어느 정도 수능체제가 도달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불확실하거든요. 더군다나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시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본인의 현재 실력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보고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9월에 어떤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서를 쓰실 때 되어지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는 수능체제가 충족 가능한 대학에 대한 원서 지원을 노리지만, 또 수능체제가 낮은 학교의 원서도 쓰시게 되고, 또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처럼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말씀을 드리는 수능체제 미반영 의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체제를 미반영한다. 그럼 의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수능체제거든요. 수능체제를 빼고 선발한다면 뭐로 선발하지?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프로파일,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있어서 교과와 비교과와 학교 프로파일의 적절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면, 대학과 전형명으로 해서 우리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연세대 면접형, 성균관대 학과모집,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일반,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와 중앙대 탐구형 인재, 인하대학교 인하미래,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경상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그 다음에 강원대 미래가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학생부 종합 1, 여기가 우리가 이제 뽑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당이 되는 학교는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과 경상대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 순천향대 학생부 종합 지역, 건양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고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전년도는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교가 있었죠,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가 있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든 학교들은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 핵심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수능 체제가 1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면접과 관계없이 충분히 대학의 학업 과정을 이수할 만한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교 내신 성적도 있고 수상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 요소와 항목들이 있지만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수능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중요성과 인지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일정상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12월 3일이라는 수능 시험 일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예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는 충북대, 계명대, 인하대, 순천향대, 강원대, 경상대,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과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중앙대 탐구형 인재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자, 당연히 유리한 학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의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의대는 매우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면 서울대, 연대 쭉쭉쭉쭉쭉 이렇게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부 종합으로만 모두, 학생부 교과로만 모두, 수능 체제가 없던 거로만 모두, 의대로만 모두 이렇게 원서를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의대 원서 쓸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결국은 뭐냐면 수능 체제 충족 가능성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6개를 다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런 학생들은 영재고에서 일부 학생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 상황이다. 거의 10명 중에 9명, 10명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 또 수능 전에 1차 발표를 기다린다, 면접을 본다, 이런 거는 심적인 부담과 수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교가 연세대나 성균관이나 고려대는 사실은 의과대학에서 최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문턱이 너무나 높고,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는 조건만으로도 결과적으로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기는 어렵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같이 가져가는 학교들이에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은 날짜에 12월 5일날 면접을 봅니다. 계명대 마찬가지로 12월 5일날 보고 순천향대 12월 6일, 그리고 서울대 12월 12일, 연세대 12월 13일, 경희대학교 12월 20일 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운영 변경 및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문 기사로 났었던 내용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목으로
코로나로 불리한 고3을 위해서 대학 40여 곳이 입시 요강을 변경했다.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월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들이 고3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전체 수능 응시생의 비율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28%인데 이 28%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77%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는 상태고 정시에서 뽑는 비율이 23%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가면 2024학년도 가게 되어지면 정시 비율이 30%, 40%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수시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유리한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시는 재수생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정시는 재수생에게 유리해. 유리한 거는 왜 유리하냐면 당연히 수능이라는 공부 자체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성도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한 번 시험 본 학생들보다는 두 번, 세 번 시험 보면 더 좁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에게 유리하고 더군다나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재수생들에게는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고3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시는 고3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수시 전형에서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자격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지만 요즘엔 거의 다 철폐가 되어졌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는 사실 고3과 재수생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재수생들이 수능에서 강세이다 보니 결국은 수시 전형에서는 고3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수시에 유리하고 재수생들은 정시에 유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재수생들은 수시에 불리하다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의대, 치대, 한의대와 같은 의학계열은 얘기가 다르다고 했어요. 왜 얘기가 다르냐? 의학계열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능체제인데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무려 몇 퍼센트? 70%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고3 학생들은 실제 수능 가서 수능체제 충족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재수생에게 불리하지만 의학계열은 재수생에게 매우 유리한 입시인 거예요. 수시에서. 수능체제가 있는 전형은. 자, 그러면 고민은 뭐냐면 의학계열 중에서 수능체제가 없는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은 어떨 것이냐. 이거죠.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학계열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인 경우는 고3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요. 의학계열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체제를 충족하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수능체제 없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을 재수생이나 삼수생 입장에서 원서를 쓴다라고 하는 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2월 달에 터지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나왔었던 대책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체제를 낮췄어요. 하지만 수능체제를 낮춘 학교는 서울대학교밖에 없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에서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부 3학년 1학기에 있는 비교과와 관련된 부분, 봉사라든가 출석이라든가 아니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일당이나 수상영역과 같은 부분들을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면접 같은 경우는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의 출결과 봉사에 대한 부분을 정량 반영 기준으로 변경해서 처리하겠다. 중앙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대학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대학에서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의대 입시에서 특히 수능체제가 없는 전형, 지금 말씀드리는 미반영 대학 같은 경우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년도보다 좀 더 좋은 기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교과나 비교과나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이나 여러 가지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이 충분히 내가 한번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적극적인 도전을 해보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입시 전반적인 모든 대학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해. 왜? 수능체제가 걸렸으니까. 하지만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수생보다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학력의 지표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둬요. 만약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어. 내신이 1.0이었거든.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성적 가지고 지금 대학을 가려고 하면 대학에서 안 받죠. 왜 안 받냐면 학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토플 같은 것도 보면 학력의 유효기간이 보통 1년 반, 길면 2년 정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졸업한 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재수가 되고 삼수가 되어지면, 삼수생들 정도 되어지면 벌써 뭐가 되냐면 비교내신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재수생은 졸업한 지 1년밖에 되진 않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입시의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전형에서는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이러한 대학인 경우에는 특히 고3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은 무조건 안 뽑는다, 재수생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재수생에 비해서 고3 학생들이 유일하게 유리한 구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면접의 유형의 방식을 보면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접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면접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으로 가려고 하면 수능체제 빠졌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남아있는 건 첫 번째는 학생부에 있는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그리고 1단계에서 들어가는 서류가 자기소개서. 그럼 자소서 중요한 거죠.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면접이거든요. 근데 면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연세대학교는 비대면 동영상 면접을 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현장 영상 면접을 보기로 했고, 경희대학교도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보기로 했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대면 면접을 볼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긴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설령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종전과처럼 많은 시간을 면접에 소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으로 전환이 되어지거나 또는 비대면 면접으로 전환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접의 비중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면접을 보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간이 줄면 당연히 면접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면접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거예요.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커진 거고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접의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면접이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의대에서는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거죠. 왜냐하면 의사를 뽑아야 되잖아. 그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건 단지 기술만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윤리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학에서는 대면 면접을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면접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현장 면접을 보기 때문에 사실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하지만 면접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결국은 서류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는 있고,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면접을 원서를 쓸 때 서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면접을 보려고 하니까 뭔가 좀 걱정돼. 면접 때문에 원서지를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올해가 이렇게 면접의 비중이 약화되어지거나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의대 면접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대학들마다 MMI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MMI라고 하는 게 서울대처럼 60분 정도 5개의 6개의 방에서 진행하는 MMI도 있지만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씩 해서 2개 방이나 3개 방씩 나눠가지고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두 번째는 인성 면접, 세 번째는 발표 면접과 같은 이러한 단계별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의 시간의 차이는 있긴 있다 하더라도 의학계열의 면접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면접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사항일 뿐이죠. 왜 참고사항이냐?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전형은 다 어떤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평가의 하나의 부분일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교과 성적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 비교과 성적도 중요하죠.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나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 리더십, 평가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얘가 어떤 학업적 배경을 가지고 진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의 모든 학교의 내신 성적 1.12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국에 봤더니 어떤 학교는 문과 이과 합쳐서 5개 반밖에 없어. 근데 어떤 학교는 문과 이과 합쳐가지고 12개 반이야. 5개 반에서 1.12를 맞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5개 반에서 1.12와 11개 반에서 1.12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학교의 진학률이 이만큼 높아, 어떤 학교의 진학률이 매우 낮아. 그러면 결국은 그 구성되어져 있는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이라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런 학교 프로파일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지만 해외의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들은 스쿨 큐어난다는 학교 프로파일들을 대부분 홈페이지에 게시해요. 그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이 학교가 내셔널 랭킹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SAT 평균 점수는 얼마 정도 되어지는지, 전국에서의 SAT 평균 점수와 이 학교의 평균 점수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학업적인 역량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 걸 공개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적 배경과 구성원들의 학업적 실력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게 되어질 때는 그러한 학업적 배경 프로파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서는 그렇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신 성적이라는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셔야지. 자, 봤더니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내신 성적이 2.18이야. 나의 내신 성적은 1.78이거든? 라고 단순 비교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자,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발표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이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편차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2, 1.25 정도를 평균 성적으로 고려하시면 된다라는 점이고요.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1.23에서 1.15 정도, 매우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1.53, 1.55인데 이거는 좀 올해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활동 우수형과 특기자 전형이 나눠졌었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특기자 전형에서 뽑던 인원이 사실상 활동 우수형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썼던 학생들도 활동 우수형으로 들어올 거고, 좀 전에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들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합격생의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성균관대학 학과 모집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1.56 정도, 1.5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은.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우리가 이제 이걸 계열적 합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특기자 전형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 존재하긴 하지만 특기자 전형에서 의예과를 뽑지 않고 계열적 합성이라고 새로 신설된 전형에서 뽑기 때문에 계열적 합성 같은 경우는 보통 2.18에서 2.09 정도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마도 경희대나 중앙대 정도를 참고하셔서 대충 생각하시면 약 한 1.56 정도,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는 1.70에서 1.80 정도, 그 다음에 중앙대 다빈치는 1.68, 그 다음에 중앙대 탐구형은 1.9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는 1.74에서 1.58 정도, 그 다음에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는 내신 성적이 높아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교과의 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순천향대가 1.19, 1.17, 그 다음에 충북대가 1.30에서 1.16이고 경상대가 1.15, 1.05 정도 되고, 계명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1.80에서 한 2.35 정도까지 내신 편차폭이 벌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는 모집 인원이 매우 적어요. 이런 모집 인원이 적은 거는 데이터를 산출하기도 사실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출에도 의미가 없죠. 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하나 정도 버린다 생각하고 원서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죠. 왜? 모집 인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거나 좋은 원서 지원의 케이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진 학교들,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부분들 또 같이 정리해 봤어요. 계명대는 지금 보면은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성적이 1.35에서 1.63 정도 되고요. 경상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1.06에서 1.17, 그 다음에 순천향대는 1.17에서 1.08, 그 다음에 건양대는 1.04 정도의 성적이 됩니다. 자, 내신 성적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생각이 갑자기 나요.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학생들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이 정도씩 인원이 줄고 있는 거고, 인원이 줄게 되어지면 당연히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내신 성적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 수가 줄게 되어지면서, 야, 전년도에 우리 학교의 내신 성적이 1등이 1.08이었는데 학생 수가 줄게 되고 교과목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학교의 전교 1등이 1.24가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올해 입시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적이 1.30이면 만약에 그 전년도에는 1.15로 연세대를 간 거야. 그럼 올해도 1.30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정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정시는 해마다 인원이 급감합니다. 그렇죠? 인원이 급감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져요. 경쟁률이 하락하다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서울대 의예과의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만약에 5대1이었다. 학생이 줄면 4.5대1이 되고 다시 4대1이 되고, 그럼 대학 입시가 수월해지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얘기처럼 전국 단위로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내신 성적이 낮아질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가 낮아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물수능이거나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제위 있는 데부터 전국에 있는 200여 개의 대학에서 어떤 구간에서 어떤 과밀 현상과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질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의대의 구간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구간이 커요. 37개 정도의 의대에서 거기다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을 세분화되어지면 어떤 구간에 학생들이 과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학생들이 몰리게 돼 있고 어딘가에 학생들이 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낮은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과밀되거나 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과밀되는 전형들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변화가 입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질 거라는 부분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왜? 의대라는 게 단 하나의 구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대가 구간 자체가 매우 크고 그 구간 내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최저, 미반영, 지역인재 전형까지 나누게 되어지면 구간 자체가 너무나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에서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이걸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방법들 중에서 잘못될 수 있는 방법,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합격 사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합격 사례는 나의 실패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과 희망을 자꾸 찾으시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속하는 소리들, 뭔가 이렇게 솔깃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디서 들었더니 이런 게 있대, 아니면 몰랐는데 이런 게 있대 라고 하는 것 같은 뭔가 좀 솔깃하거나 아니면 뭔가 방법이 아닐까, 이게 틈새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되거나 대학의 높낮이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사항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 작년에는 내신 성적이 1.15였던 대학이 올해는 1.30의 대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는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 현황은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고 지형이 당연히 경쟁률이 낮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경쟁률 낮고 성균관대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경쟁률이거든요. 경쟁률이 높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낮은 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서울대학교, 연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 같은 학교들은 사실은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경쟁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보면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 높으면 인하대나 아니면 계명대나 충북대 같은 학교들은 경쟁률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합격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학 입시를 가끔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이 손을 뻗죠. 그리고 닿을 동 말동한 그 지점에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손을 뻗었을 때 닿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인하대야. 그러면 결국은 나와 비슷한 성적, 나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과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아이들 중에서 구별이 되어지죠. 그럴 때는 확연하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는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원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을 뻗어서 달랑말랑 못 미칠 것 같은 데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추합이 돌아도 손을 뻗어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제일 먼 거리예요. 수시나 정시에서. 그럴 때는 차라리 어떤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손을 뻗어서 못 닿을 지점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는 첫 번째는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에다 원서를 반드시 쓴다. 닿을 수 있는 지점은 첫 번째 딱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면 최초 합격이겠죠. 두 번째는 좀 더 뻗어. 추가 합격이 돌아서 붙을 수 있는 대학이면 상향 지원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뻗어서 못 닿을 때는 쓰지 마세요. 아예. 못 미칠 구간. 내가 봤더니 요 정도까지는 미칠 수 있는데 여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기 쓰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간을 뛰어넘으시는 게 좋아요. 구간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로 왔다, 중앙대로 왔다, 한양대로 왔다. 그럼 장점이 뭐가 되어지냐면 이런 대학들은 보통 합격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넓다는 얘기죠. 한양대 같은 데는 학생부 교과는 아니지만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한양대에 써서 붙는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1.15야. 그러면 한양대에 원서를 써서 붙는 학생들이 과학고 학생들이 있고 자사고 학생들이 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1점대 후반이거나 2점대 초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6이야. 그러면 1.6으로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 계명대 빼고 순천향대, 충북대, 경상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디로 넘어가라는 얘기냐면 한양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그 구간 내에서는 뭐가 발생되냐면 첫 번째, 교과 성적에서는 크게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넓은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그 나머지는 이제 결국은 비교과의 우수성 또는 여러 가지 면접이나 기타 요소를 통해서 평가가 갈리는 거죠. 대신 내가 거기에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점들은 뭐냐면 원서 지원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 두 번째는 손을 좀 더 뻗어서 추가 합격을 노리고 붙을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그거는 절대로 못 뽑고 그럴 때는 구간을 넘어가셔야 돼요. 구간을 넘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이 뭔지를 봅시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이 나는 교과 성적이 약해. 그러면 스펙트럼이 넓은 지점으로 넘어가야 돼. 두 번째, 나는 교과 성적이 좋은데 비교과가 안 좋아. 그럼 학생부 교과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단점이 희석되어질 수 있는 지점을 찾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다음 시간에 뭘 설명을 드릴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예고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면 네 번째는 대학별 전형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강원대, 순천향대, 충북대, 계명대, 경상대까지 해서 전형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학별 분석을 할 겁니다. 서울대학교 어떻게 되는지. 자, 서울대학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우리가 일반 전형, 그럼 우리가 일반 전형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이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맞는 얘기가 아니냐면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보면 학생부 교과의 원서를 써야 되는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은 뚜렷하게 구분짓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셨죠? 왜 그러냐면 특히 서울대학교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12월 19일 날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이 12월 19일 날은 면접 일찍이 동일해요. 항상 물론 동일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원서를 받으신 분들의 입장이라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원서를 쓸 수가 없죠. 그럼 그런 분들이 어디로 원서를 써?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일반계고는 지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는 일반 전형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가 되어지는 것은 2018년도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08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선발되어진 학교는 서울과학고가 4명, 그 다음에 3명까지 선발이 되어진 학교가 민사고, 용인외고, 포항제철고, 한일고예요. 그 다음에 2명이 선발이 된 학교가 분당중앙고나 경구고, 보문고, 서대전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세화고, 현대청운고, 인천포스코, 상산고, 그 다음에 공주사대부고가 이렇게 됐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아실 점들은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게 되어질 때는 어느 정도 지역과 고등학교의 유형을 나눠서 선발하게 되어진다는 거. 한 학교에서 절대로 4명 이상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 관심사는 뭐냐면 여기 서울대학교 의대에 뽑힌 고등학교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 진학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서울대 진학률 100위 그러면 한 50위권에 있는 학교들, 사실상 학교 프로파일이 매우 우수한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작년부터 고교 소외라의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또 블라인드 면접이라든가 블라인드 서류 표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진의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입시에서 고3 학생들은 불리해. 왜? 수능체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니까. 하지만 의대 입시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은 고3이 재수생보다 유리해 라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 정도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어떤 구간에 어디에다 원서를 쓰실지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